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이 중국에 보복하는 뜻밖의 상황. 2. K1E1의 놀라운 화력. 3. 한국은 T-50A 훈련기 200대를 미 해군에 판매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대상으로 삼성이 대신하여 강력한 복수를 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 중국이 받은 타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한국인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행한 강력한 복수가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여 중국의 태도를 단기간에 180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텟의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느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안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왓롱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에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닐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송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의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 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1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산분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이 후기 개량형 민 K1A2로 초기 양산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흑표 수준으로 화력, 내부 전자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상 모든 K1을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 A2에 260여 대의 K2 흑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 군은 K1A1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화력은 K1A2, K2 흑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1이 성능 개량형 전차 K1E1입니다. 그러니까 K1E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E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 K1 전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K1 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19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E1은 노후한 K1을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 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껍데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E1은 페이스리프트쯤인데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E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 220mm로 업건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E1 205mm 주포를 선택한 데에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인 K274NA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는 우리 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명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과 사정이 굉장히 흡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개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 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포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1 대전차고 폭탄 또한 DM21A1을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터부터 520mm가 관통 한계점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포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몇 세대나 뒤처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90식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화 문제로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E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E1으로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도합 1800여 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E1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 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E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E1 시작으로 K1E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E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E2에서는 RWS 원격 무장 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NBC 양압 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신형 포수 조준경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 동력 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 장치를 사용하거나 포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1 특유의 작은 차체의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보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N은 K1E2에 적용될 개량 사항과 함께 3세대 복합 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 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E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본격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신형 3.5세대 전차인 99A10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1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 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먼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 개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는 보잉, 사브와 KAI,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6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도 세 개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T50A가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라스 4위 T-45 고스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세 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스호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스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스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스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6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두 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에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제기 1대가 귀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연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1대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나 주 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고스호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사의 경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사의 모체였던 핀메카니카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메카니카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 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는 최대 속력 또한 아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의 연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B737 맥스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민항기의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해 이륙 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제고가 남아 경납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 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면에서는 KAI의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이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TA50 전술 입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공례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각지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 RFX 사업에서 KAI의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2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이 MK84 범용 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250PH를 의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2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 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2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0 이사도 후에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훈련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의 T-50의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의 T-50I 전술입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용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KAI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과 KAI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수십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KAI의 T-50이 지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으며 한국의 항공기들이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